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이자 제1야당의 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검찰이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데 세 가지 발언 중에 두 가지는 거짓이 있다, 이렇게 지금 검찰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예.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시절이죠. 예.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인데요.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련돼서 전문가로서 누가 당시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책임자였느냐, 당사자였느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때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슈가 되냐 하면 지금 김문기 당시 처장이 초과 이익 환수하시죠. 예.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익이 굉장히 더 많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개발업자한테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이 계약서에 넣어야 됩니다라는 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예. 그런데 그게 삭제하는 몇 시간 만에 삭제가 돼서 그 조항이 없어지거든요. 만약 그 보고서대로 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수익이 개발업자한테 가지 않고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기 처장이 바로 그 보고를 올렸고 또 그 보고가 삭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에 있었다는 증언을 한 당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보고를 받고도 그걸 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가 될 수가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냐. 이 부인은 배임 혐의로서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허위 사실을 한 것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백현동 관련합니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 언론 보도라든지 검찰의 의혹은 어떤 의혹이었냐면 백현동이 사실상 한국식품연구원의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예. 사실 옹벽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주거지로 하기에는 굉장히 이 용도를 주거지로 변경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성남시는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가 예. 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그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이 시행사에 임원으로 들어간 직후에 바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변경은 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어떤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팽배했었는데 예.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나는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걸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서 협박을 한다라는 그런 말을 국정감사에서 그쵸.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은 상관없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냐.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그런 선거 관련돼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그런 혐의로 지금 어저께 기소를 한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 비리 의혹 윗선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건가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경찰 수사도 그러고 예. 검찰 수사도 칼날의 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검찰이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사실상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본건으로 계속해서 옥죄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기소한 것은 뭐 배임이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한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수사하고 본건 수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제 이번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 지금 이제 대장동 고 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 예.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이 허위 사실로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왜 허위로 얘기를 했느냐라는 문제가 또 2단계로 이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허위로 한 이유는 결국은 자신의 비리 문제,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에 따라서 지금 검찰은 앞으로 본건에 대해서 추가를 기소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지금 불쏘시개 수사다, 기소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굉장히 다툼이 심해요.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유죄.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받았거든요. 그 무죄를 받은 이유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팩트는 아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담 중에서 토론 중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무죄를 내렸거든요. 따라서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유죄가 되려면은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거짓말이다, 예. 팩트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의도적이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걸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해가지고 여기서 무죄를 받는다면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유리해지는 거죠. 예. 그러나 유죄를 받으면은 이재명 이제 대표가 본건 수사와 관련해서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본건 수사에도 불리하겠지만 유죄를 받게 되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본건이 굉장히 형량도 크고 예. 뭐 무게감이 더 있겠죠. 본건 왜냐하면 배임형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량이 선거법에 비해서 굉장히 크거든요. 예. 하지만 선거법이 가장 지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피선거권의 박탈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고 본인의 의원직 상실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 이 정치 자금을 썼을 때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그런 그 정치 자금 보전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자그마치 434억 원을 지금 보전을 받은 상태예요. 예.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선거법과 관련돼서 100만 원 이상의 그 실형을 받았을 경우는 달라지죠. 그러면 434억 원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예. 근데 이제 이 문제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네. 지금 고발했지 않습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하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장신구 뭐 예. 목걸이가 뭐 6천만 원이다. 예. 그리고 또 뭐 팔찌가 뭐 또 한 2,500만 원이다. 이 뭐 공직자 재산 그렇죠. 그건 등록이 이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는 이제 후보자면은 예. 공직선거 출마자 후보자면 이제 재산 등록을 하거든요. 예. 이걸 이제 누락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본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는 예.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퇴임 이후에는 이게 이제 다시 유무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유죄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제 400억 이상의 대선 그 보전금을 역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 반납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 정당에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내려진다면은 개인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재앙도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지금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3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이 돈을 물어야 되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고 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유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물어내야 되는 이런 양 정당의 문제가 다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일단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좀 넘어야 할 산이 또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쌍방그룹 횡령 배임 의혹도 있고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는 상태인데 일단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이 혐의들이 또는 의혹들이 언제 누가 맨 처음 제기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장동 개발 의혹은 사실상 경선 때, 지난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일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쌍방울
그룹에 대한 지금 의혹이 계속 예.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바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그 무료 변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나중에 기록을 봤더니 2억 몇 천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변호사비를 납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건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당시 윤영찬 캠프 그 본부장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붙은 언론 제목이 뭐냐면 명락 대전이다 이렇게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의혹들은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시작이 돼서 예. 대선 과정에서 물론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그것을 파헤쳤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한번 돌아보시면 전당대회에서 박용진 후보를 비롯해서 예.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만약에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들과 관련해서 소환을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다면 민주당이 그 리스크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이미 짐작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리스크의 출발과 그다음에 과정과 그다음에 전망까지도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기에는 특히나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만약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그 선거 소환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개입했다. 라고 아마 검찰을 비판을 했을 테고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는 거 기다려서 그리고 또 시효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한쪽 얘기만 하니까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립성을 갖고 하느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일단 이제 검찰,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죠. 왜냐하면은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물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관련자들 5명이 다 구속 기소돼서 사법처벌을 받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안 하고 소환조차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 취임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소환하라라고 해가지고 대대적 압수수색하고 예. 기소하고 이런 부분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하니까 지금이 뭐 군사정권보다 더 심한 검사정권이다. 이건 예. 뭐 표적 수사다. 야당 죽이기다, 보복 수사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 내용을 봐도 성남 FC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일단 무혐의 종결을 했는데 다시 검찰이 보완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검찰에서도 쌍방울 관련해서는 일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 쌍방울에 대한 수사도 제가 볼 때는 별건의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표적 삼기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국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위한 그런 이제 수사로 보여지는데 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또 뭐 횡령이나 결국 뭐 뇌물 이런 것까지 이제 가겠다는 건데 예. 이런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추석을 앞두고 이제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이 두 가지가 뭐 공세와 맞대응을 이어가면서 정쟁 구도가 되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추석 앞두고 쏟아지다 보니까 추석 밥상에 어떤 이야기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건가라는 건 저는 좀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그 추석 이슈의 화두는 추석 밥상일 거예요. 그야말로 추석 밥상. 예. 왜냐하면 지금 10만 원 들었을 이 추석 제사상이나 차례상이나 밥상이 지금 20만 원, 30만 원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물론 고물가 때문이지만 최근에 태풍 때문에 농작물, 과수 농가라든지 이 실제로 근거리에서의 어떤 농업 뭐 상추 뭐 이런 어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공급해야 될 생활 그런 채소류들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이야기할 것은 살기 힘들다. 물가가 너무나 올랐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될 테고요. 그쵸. 정치와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이 공방이 벌어지지만 이 공방은 사실 예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상됐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그래? 지금 야당 대표를 이렇게 뭐 탄압을 해? 이런 어떤 분위기보다는 여야가 지금 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저는 국민들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자기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게 당대표로서 시작돼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나에 대한 문제는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 당은 민생을 지금 책임져야 된다라고 당과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떨어져 놔야 국민들이 이 당은 정말 당대표가 바뀌어서 민생을 생각하는구나라고 갈 텐데, 이 민생보다 지금 나의 사법 리스크가 더 급하다라고 당을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과정이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여겨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결국 이제 세상 만사가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면 악수하는 거고, 주먹을 내밀어서 싸우자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파상적으로 검찰,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적으로 추석 이제 연휴 앞두고 기소를 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지금 정치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가 실종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민생이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왜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라고 뽑았는데, 이 분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지금 대선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국민들 잘 살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지금 죽이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돼요. 형식과 절차 조건 없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3번이나 지금 만나자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라고 하다 보면서 사실상 조건을 2가지를 붙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왜냐? 국민의당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됐으니까, 국민의힘이. 그리고 2번째로는 형식도 1대1로는 안 만나겠다. 여야 지도부랑 같이 만나겠다 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좋다. 그러면은 여야 지도부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만나야 된다. 추석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 정국으로 가는 거죠. 그럼 대화 정국을 통해서 결국 이제 민생 살리기 정치가 되는 것이고, 협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과 경찰도 대통령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 5개월 만에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발언 내용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권 원내대표가 그 예전 윤석열 대통령 정계 입문부터 대선 승리까지 좀 핵심 역할도 해오기도 했지만,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책임론도 불거졌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정적인 실수나 패착이 있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그 패착은 책임져야 될 때를 놓친 거예요. 책임져야 될 때 바로 책임을 졌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실수라든지 혹은 어떤 오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고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져야 할 때라고 한다면 어느 때가 있을까요? 2번이에요. 저는 가장 큰 게, 첫 번째는 자신이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스스로 뒤엎었을 때,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이미 협상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협상 마무리해서 완전히 의총에서 이렇게 하자, 받아들였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틀 만에 주말에 어떤 기류가 바뀌고 자신의 말을 그대로 번복하는 상황. 그러면 번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때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의 입으로 2가지를 상반되는 표현을 이틀 만에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자도 그렇습니다. 문자도 실수였다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분열이 명약관화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을 짐으로써 이 당의 분열을 어느 정도는 진정시킬 수 있었는데 2번 다 타이밍을 놓친 것, 이것이 가장 큰 정책.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저는 좀 다른 앵글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죠. 예. 이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게 무슨 얘기냐? 원내대표하면 원내 사령탑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115명의 국민의힘의 리더예요. 그럼 대통령의 부하 하수인이 아니에요. 예. 그럼 독다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 패착이 있는 게 하나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중재로 본인이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합의를 과연 독단적으로 했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무슨 곡절인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를 파기시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파기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잘못됐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게 잘못됐다. 왜냐, 당원과 국민의 선에 의해서 뽑은 대표를 가짜로 비상상을 만들어서 비대위 출범시켜서 해임시킨다? 예.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길을 그럼 왜 갔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 나왔잖아요.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사라니까 우리 당이 바뀌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체리 따봉. 예.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그냥 일로 본인이 하수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이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은 본인이 사퇴하는 그런 길이 됐는데, 만약에 반대로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자고 그럴 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님,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가는 게 더 맞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본인이 사퇴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 추락했을까요?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초선 의원들도 문제입니다. 예. 초선 의원들이면 정풍운동, 개혁에 앞장서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초선 의원들이 개혁, 혁신, 정풍의 길로 가야지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 중심으로 새로운 대우가 형성되는 분위기 속에서 신윤핵관이 또 떠오르는 인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력구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좀 교수님과 생각이 다른 게 예. 역대 어떠한 정권이 출범했을 때 그 집권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나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집권 한 3기 이후 예. 다른 그 다음에 정권을 다시 창출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라는 건 창업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시간, 그게 100일 정도의 어떤 예. 기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했습니다라고 반기를 집권 여당이 들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완전히 처음부터 집권 여당이 나서서 식물 대통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관이라는 말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내서 마치 핵관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네. 거꾸로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정석 비서실장을 임명했을 때 임정석 비서실장이야말로 문핵관이라고 불려야 돼요. 왜냐하면 광흥창 팀이라고 아예 이 캠프도 아니고 선대위도 아닌 자신의 다른 조직 속에서 있었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만들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핵관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핵관이 중요하다. 예.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전국 운영을 처음에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곡절 끝에 새로운 비대위는 출범이 됐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이 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코미디다, 부의장과 비대위원장 겸직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일단 뭐 원칙적으로 예.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당적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어떤 뭐 정파성을 띠고 편파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 대신해서 사회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직을 하게 되면 의장을 대신해서 본인이 사회를 본다면은 지금 여당의 대표가 사회를 보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예. 코미디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국회법에도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에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국회법의 정신에도 안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네. 짧게 또 의견 여쭙다면요. 저는 그 예. 정신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 부의장까지도 사실은 당의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호하게 돼 있어요. 이미 두 번씩이나 관례가 있거든요.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한나라당 2011년 한나라당의 당시에 4.27 재보궐이 참패를 했을 때 대표를 맡아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요. 예. 또 박주성 국회 부의장 시절에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거든요. 그때 당시에 상대 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의원직 겸직가 안 돼 있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그러나 모호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걸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반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